결혼 7년 차, 시어머니가 나를 청담동의 한 호텔로 불러냈다. 가족 외식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누이가 내 면전에 청구서 뭉치를 휙 던졌다. 언니, 제발 좀 도와줘. 딱 2천만 원이야. 내가 진짜 이번엔 갚을게. 그녀의 눈물은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매끄럽게 흘러내렸다. 7년 동안 벌써 19번째 듣는 마지막이라는 소리였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청구서를 내려다보며 내가 처음 이 집에 시집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가족끼리 내 거가 어디 있니?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나는 내 혼수 비용을 털어 시아버지 인쇄소 부도를 막았고 연말 보너스를 털어 시누이의 카드값을 메워줬으며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까지 털어 그들의 아파트를 경매해서 지켜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당신이 좀 도와주라. 가족이잖아. 이제 충분하다. 나는 청구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픽 웃었다. 내가 왜? 그날 내 휴대전화는 89번이나 울려댔다. 그들은 당황했다.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집구석의 진짜 채권자가 누구인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식 날 서울의 하늘은 며칠 동안 빨지 않은 걸레처럼 칙칙한 회색빛이었다. 나는 마포구의 한 작은 교회 대기실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대여점에서 빌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드레스 자락이 먼지 쌓인 바닥에 끌려 거무튀튀했다. 얇은 벽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송곳처럼 벽을 뚫고 들어와 내 귓가를 찔러댔다. 서연아.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나는 막 면사포의 위치를 고치던 참이었다. 짙은 보라색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분칠이 두껍게 되어 있었는데 마치 벽에 퍼티를 바른 것 같았다. 그녀는 내 뒤로 다가와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때는 그게 자애로운 미소인 줄 알았다. 어디, 우리 며느리 좀 보자. 그녀가 손을 뻗어 내 턱을 잡아 올렸다. 뾰족하게 다듬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따끔했다. 이만하면 어디 내놔도 빠지진 않겠네. 이제 우린 한 식구다. 가족끼리 내 거 따지는 거 아니다. 내 거 따지는 거 아니다. 검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 사이로 그 말이 흘러나왔을 때 나는 정말로 그 말을 믿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세상에 내 핏줄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28,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퇴근 후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는 정막이 싫었다. 그래서 정호 씨가 프러포즈했을 때 나는 거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 때문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가족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하객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시댁 쪽 친척들이었다. 내 쪽 하객이라곤 직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고 그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한 자리 특유의 어색한 미소를 띠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 정호 씨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목사님이 맹세를 요구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맹세합니다. 나는 그의 옆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가 이제 내 남편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이구나. 신혼집은 마포구 언덕배기에 있는 낡은 빌라 4층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정호 씨는 부모님 명의의 집이라며 일단 여기서 살다가 돈을 모아 이사 가자고 했다.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삿짐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한층을 올라갈 때마다 센서등이 꺼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 쉴 새 없이 팔을 휘저어야 했다. 집은 좁았다. 실평수 15평 남짓. 거실 창문은 북향이라 1년 내내 햇볕이 들지 않았다. 벽지 구석에는 누런 곰팡이 자국이 삐뚤어진 물음표 모양으로 번져 있었다. 부엌의 환풍기는 너무 낡아서 스위치를 누르면 3초 뒤에야
탱크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서연아, 미안해. 정호 씨가 현관에 서서 집을 둘러보는 나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승진하고 월급 오르면 무조건 넓은 아파트로 이사시켜줄게. 나는 웃으며 그를 안아주었다. 그때 그에게서는 내가 좋아하는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다. 괜찮아. 자기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오는 말이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11월 중순이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낯선 구두 두 켤레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시어머니의 굽낮은 검은색 구두였고 다른 하나는 시아버지의 낡은 갈색 구두였다. 구두 뒤축이 닳아 허옇게 일어나 있었다. 거실에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다. 정호 씨는 소파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휴지를 꽉 쥔 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왔니? 정호 씨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내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사포로 유리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니까 엄마가 딱 한 번만 부탁 좀 하자.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꼬깃꼬깃한 종이를 내밀었다. 은행 독촉장이었다. 깨알 같은 숫자들을 읽어 내려가던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인쇄소의 대출금이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2억 3천만 원. 자금 회전이 막혔다. 시아버지가 그제야 몸을 돌렸다. 기억 속보다 훨씬 더 늙어버린 얼굴이었다. 그는 내 눈을 피한 채 바닥의 얼룩을 바라보며 쥐어짜듯 말했다. 은행에서 이번 달 말까지 1억 5천을 못 갚으면 공장을 경매로 넘긴단다. 1억 5천만 원. 그 숫자가 출구 없는 파리처럼 내 머릿속을 윙윙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때 정호 씨가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쿵 하고 무릎 찢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서연아, 제발. 그가 충혈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부모님 공장 망하면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 나앉아. 당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 있잖아. 그거 좀 빌려줘. 내가 진짜 각서 쓰고 갚을게. 응.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 1억 5천만 원. 그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남긴 유언과도 같은 돈이었다. 서연아,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내가 살면서 정말 힘들 때 너 지켜줄 마지막 보루야.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져 핏줄이 훤히 비치던 엄마의 손을 잡고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런데 지금 내 남편이 무릎을 꿇고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다. 나는 정호 씨를 보다가 시부모님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붉어진 눈으로, 시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손을 맞잡은 채 나를 보고 있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쥐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엄마가 너 곤란하게 하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니. 내 거가 어디 있어? 이 돈 엄마가 뺏는 거 아니다. 빌리는 거야. 공장 사정만 나아지면 이자까지 쳐서 갚으마. 가족. 그녀가 또 그 단어를 꺼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거실의 온기가 식어가는 것 같았다. 창밖에는 눈이 거세지고 있었고 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렸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마치 보이지 않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서연아. 정호 씨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엉망이 된 얼굴로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한강변에서 그가 프러포즈하던 날이 떠올랐다. 반지를 꺼내던 손이 너무 떨려서 강물에 빠뜨릴 뻔했던 그 남자.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남자. 알겠어요. 내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일 은행에 갈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나를 와라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역시 우리 서연이가 최고다. 넌 이제 내 친딸이나 다름없어. 엄마가 절대 섭섭하게 안 하마. 친딸. 옷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은 뜨거웠다. 그녀에게서 나는 짙은 화장품 냄새와 나프탈렌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가서 그 돈을 해지하고 시아버지 공장 계좌로 이체했다. 1억 5천만 원의 휴대전화 화면 속의 숫자는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졌다. 여보, 차용증은?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정호 씨에게 말을 꺼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웹툰을 보고 있었다. 에이,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정 없게. 걱정 마. 공장 다시 돌아가면 우리 부모님이 제일 먼저 갚으실 거야. 그가 가족끼리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뱉어서 마치 그게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불을 끄고 그 옆에 누웠지만 창밖의 바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엄마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물었다. 서연아, 그 돈은? 엄마, 시댁에 줬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뜨개질을 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붉은 털실을 검붓게 적시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2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침에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하는데 위산이 역류해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정호 씨는 새벽 2시까지 야근하고 들어와 낡은 환풍기처럼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세면대 아래 서랍에서 지난주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플라스틱 막대가 손안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3분 뒤 선명한 2줄이 나타났다. 나는 멍하니 그 2줄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좁은 화장실 안에서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기묘한 소리가 울렸다. 내가 엄마가 된다니?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졌다. 납작한 배를 내려다보며 이 안에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나를 안고 환하게 웃던 우리 엄마의 사진이 떠올랐다. 나도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정호 씨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나를 번쩍 안아 들고 빙글빙글 돌았다. 서연아, 나 아빠 된다. 나 아빠 됐어. 시어머니는 다음 날 바로 찾아왔다. 커다란 냄비에 미역국을 한가득 끓여 들고 온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내 배부터 쳐다봤다. 서연아, 어디 보자. 몇 줄에? 입 떠든.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7줄에요. 아침에 좀 울렁거리는 거 빼곤 괜찮아요. 식탁에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 갑자기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었다. 서연아,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알지. 정호가 3대 독자인 거 우리 최 씨 집안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 네, 어머니.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을 훑어보더니 텔레비전 옆에 놓인 내 부모님 사진 액자에 시선을 멈췄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실렸다. 엄마가 상의할 게 좀 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공장 일 말이다. 저번에 내가 도와준 덕분에 급한 불은 껐는데 아직 자잘한 빚들이 남아서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너무나 명백했다. 나는 용기를 냈다. 어머니, 저번에 빌려가신 돈 아버님이 공장 사정 좋아지면 갚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이제 임신도 했고 아이 낳으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 돈 일부라도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마치 온도계의 눈금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주름진 입가가 아래로 축 처졌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냉장고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돈은 이미 공장 기계 돌리는데 다 들어갔다. 이제 와서 그걸 어디서 구해오니? 하지만 어머니, 그건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너는 이 집 며느리다. 그녀가 내 말을 뚝 끊었다. 목소리에 날선 억지가 가득했다. 내 부모님 돈이 곧 내 돈이고 내 돈이 곧 우리 집 돈이지. 가족끼리 무슨 내 돈을 따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창가로 걸어갔다. 등 돌린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서연아, 엄마가 너 괴롭히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너도 정호 생각 좀 해라. 공장망에서 정호가 기죽어 살면 내 얼굴엔 뭐 광이 나겠니? 나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목구멍에 딱딱한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호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말을 꺼낼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 거스러미만 뜯고 있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엄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요라고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침묵했다.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미역국 식기 전에 먹어라. 몸에 좋으니까. 엄마 간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막이 흘렀다. 나는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다. 뱃속의 아이는 따뜻할 텐데 나는 온몸이 덜덜 떨리도록 추웠다. 여보. 그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을 피했다. 방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기어들어가듯 말했다. 서연아, 우리 엄마도 힘들어서 그러시잖아. 공장 사정 뻔히 알면서. 나중에 다 갚아주신대. 우리가 좀만 참자. 우리.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여보, 그 1억 5천만 원에 당신이 갚을 거야?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갚을 거야? 그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나가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은 다음 날 아침 변기통으로 들어갔다. 시누이 최유진이 처음으로 내게 돈을 빌리러 온 건 임신 4개월 차였다. 토요일 오후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다. 임신하고 나서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다. 개수대에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접시를 닦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유진이가 서 있었다. 하얀색 캐시미어 코트에 굽 높은 앵클부츠, 한 손에는 버버리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언니. 그녀가 활짝 웃으며 들어왔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렸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뒤를 확인했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없었다. 혼자였다. 정호 씨 잠깐 마트 갔어. 근데 웬일이니? 언니랑 조카 보러 왔지? 근데 언니, 집이 너무 좁다. 애 낳으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녀는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며 집 안을 훑어봤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물을 한 잔 떠다 주었다. 그녀는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반짝이는 젤 네일을 한 손가락으로 컵 테두리를 만지작거렸다. 언니, 사실은 나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 불길했다. 그녀의 입에서 부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좋은 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가방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펼쳐보니 화장품 도매상에서 온 청구서였다. 수입 화장품 목록이 빼곡했고 맨 아래 적힌 금액은 800만 원이었다. 언니, 있잖아. 유진이의 목소리에 콧소리가 섞였다. 내가 친구들이랑 화장품 공구를 좀 했거든. 해외에서 물건 떼다가 팔려고 했는데 세관에 걸려서 벌금을 엄청 물게 됐어. 당장 급한 불만 끄면 되는데 융통할 돈이 없네. 800만 원. 나는 청구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유진아, 이건 좀... 언니, 나 곤란한 거 알잖아. 그녀가 소파에서 일어나 내 팔에 매달렸다. 짙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 속이 울렁거렸다. 엄마한테는 말 못해. 요즘 공장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데 내가 또 사고 쳤다고 하면 쓰러지실 거야. 언니가 좀 도와주라. 응? 다음 달에 물건 팔리면 바로 갚을게. 고양이가 아양을 떨듯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칼날 같았다.
나는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며 씁쓸함을 삼켰다. 나보다 5살 어린 시누이는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 한 번 다닌 적 없었다. 사업 구상인에 머네하며 핑계만 대고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으며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다. 언니. 내가 말이 없자 유진이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맺혔다. 언니 나 무시하는 거지? 내가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지?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래? 엄마 아빠가 나더러는 고생하지 말고 시집이나 잘 가라 그래서 놀았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마스카라가 번져 눈 밑이 검게 변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거절하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내가 자기를 무시했다며 난리를 칠게 뻔했다. 알겠어. 결국 나는 항복했다. 대신 유진아, 이번엔 꼭 갚아야 해. 아유, 당연하지. 언니 고마워. 역시 우리 언니가 최고야. 그녀는 언제 울었냐는 듯 활짝 웃으며 나를 껴안았다. 그날 밤, 나는 유진이에게 800만 원을 이체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짙은 남색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다. 11월 20일. 최유진. 화장품 사업. 800만 원. 그 위에는 이미 굵은 글씨로 적힌 숫자가 있었다. 9월 10일. 시아버지 공장 대출 상환. 1억 5천만 원. 이후로 유진이의 방문은 연례 행사처럼 잦아졌다. 카드값이 연체됐다며 500만 원,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 또 무슨 코인 투자를 한다며 800만 원. 이유는 다양했지만 패턴은 똑같았다. 울고, 매달리고, 다음 달에 준다고 맹세하고. 하지만 돈은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에게 따지면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서연아, 걔 지금 예민해. 너까지 닥달하면 쟤 진짜 우울증 걸린다.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밥도 안 먹는데. 밥을 안 먹는다던 유진이는 인스타그램에 호텔 뷔페 사진을 올렸다. 나는 수첩을 펼쳐 또 한 줄을 적어 내려갔다. 어느새 수첩은 23페이지를 넘어가고 있었다. 총액 3억 2천만 원. 아들이 태어나던 해 겨울, 서울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분만실 침대 시트는 양수로 흠뻑 젖었고 뱃속을 휘젓는 듯한 진통에 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정호 씨는 분만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14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가 나왔다. 3.2kg 남자아이. 간호사가 픽덩이 같은 아이를 내 가슴 위에 올려주었을 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아들입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병실로 들이닥쳤다. 간호사에게서 아이를 받아든 그녀의 얼굴에 주름이 활짝 펴졌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장손. 아빠 어릴 때랑 판박이네. 그녀는 아이를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근데 코가 좀 났다. 서연아, 너네 친정 식구 중에 코 낮은 사람 있니? 나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눈만 깜빡였다. 신생아는 원래 다 그래요. 어머니? 아니다. 정우는 태어날 때부터 콧대가 섰었는데. 즉, 누굴 닮아서.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이 곁을 지키겠다며 병실에 남았다. 정호 씨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그녀는 사과를 깎으며 넌지시 말을 꺼냈다. 서연아. 사과 껍질 깎는 소리가 슥, 슥 하고 병실의 정적을 갈랐다. 얘 돌잔치 말이다. 좀 크게 해야겠다. 네. 우리 집 첫 손주인데 남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정호 거래처 사람들도 부르고 친척들도 다 부르고 하려면 호텔 뷔페 정도는 빌려야 체면이 서지 않겠니? 한 200명은 올 거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 저 이제 막 애 낳았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엄마가 너 힘든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융통해봐라. 애 기죽일 수는 없잖니. 결국 돌잔치는 시어머니 뜻대로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200명이 넘는 하객이 왔고 시어머니는 한복을 차려입고 주인공처럼 돌아다녔다. 들어온 축의금 봉투는 전부 시어머니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제왕절개 수술 부위가 욱신거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언니. 유진이가 주스잔을 들고 다가왔다. 하얀 레이스 원피스의 귀에는 큼직한 큐빅 귀걸이가 번쩍였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너무 퀭하다. 난 나중에 애 낳기 싫어. 몸 망가지잖아. 그녀는 내 눈치를 살살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저기 언니, 나 이번 달 카드값이 좀 구멍 났는데. 유진아.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해도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나 돈 없어. 뭐. 언니 너무하네. 조카 첫돌인데 기분 좋게 좀 없다면 없는 줄 알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화장실 세면대 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다. 거울 속에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나는 워킹맘이 되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지옥철에 몸을 싣고 출근했다가 다시 퇴근해 아이를 픽업하고 집안일을 했다. 정호 씨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하숙생처럼 대면대면해졌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전화를 걸어 반찬 투정, 아이 옷 투정, 청소 상태 투정을 해댔다. 서연아, 내 꼴이 그게 뭐니? 며느리가 되어서 남편 내조도 못하고 나는 네 하고 대꾸할 뿐이었다. 대들어봤자 돌아오는 건 버디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냐는 호통과 남편의 방관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유진이는 여전히 뻔질나게 돈을 빌리러 왔다. 금액은 점점 커졌다. 500, 800, 1000만 원. 내가 거절하면 시어머니가 나서서 가족끼리 너무한다고 나를 몰아세웠다. 나는 말없이 파란 수첩에 기록만 남겼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에 청담동 롯데호텔로 와라.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세요? 와 보면 안다. 정호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 혼자 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퇴근 후 도착한 호텔의 프라이빗 룸에는 시어머니와 유진이가 앉아 있었다. 유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청담 뷰티 라이프 클리닉. 청구 금액 2천만 원. 앉아라. 자리에 앉자마자 유진이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언니, 나 진짜 죽고 싶어. 친구가 같이 피부과 패키지 끊으면 싸게 해준 데서 했는데 사기였어. 병원에서는 돈 내놓으라고 난리고. 시어머니가 말을 받았다. 서연아, 이번만 내가 좀 해결해줘라. 유진이 신용불량자 만들 수는 없잖니. 정호한테 차용증 쓰라고 할 테니까. 차용증. 7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다. 나는 청구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낡은 파란색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차용증 쓰신다고 하셨죠? 그럼 그 전에 계산부터 확실히 하시죠.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게 뭐냐? 나는 수첩을 펼쳐 그들 앞으로 밀어놓았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빌려가신 돈, 날짜, 금액, 용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펴서 또박또박 읽었다. 총액 3억 2천만 원입니다. 순간 방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유진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가족끼리 장부라도 썼다는 거야? 소름 끼쳐. 유진아.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족. 내가 들고 다니는 그 명품백, 내 연말 보너스였어. 너희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대출금? 그거 내 월급으로 갚고 있어? 내가 쓴 2천만 원 성형비? 내 퇴직금 중간 정산한 돈이야.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차용증 쓰신다고요? 그럼 이것부터 갚으세요. 3억 2천만 원 지금 당장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윤서연, 너 지금 시어머니 협박하니? 감히 어디서? 나는 수첩을 챙겨 가방에 넣고 뒤로 돌아섰다. 협박이 아니라 청구입니다.
방을 나서려는 내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날아왔다. 너 지금 나가면 이혼인 줄 알아. 다시는 이 집구석에 발 못 붙일 줄 알아. 나는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네, 그러죠. 이혼해요, 우리. 문을 닫고 나오자 호텔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뺨을 스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7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징징징.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다. 무시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남편. 또다시 울렸다. 신우이.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거리로 나설 때까지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 89통. 나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세 번째 음성 메시지에서 시어머니는 협박을 시작했다. 윤서연, 너 일 크게 만들면 정호랑 이혼이야. 내 입으로 먼저 꺼낸 거니까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잘 생각하고 행동해.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고 통화 목록을 내려다보았다.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재산 분할이라니. 그 말을 내뱉으면서 그녀는 아마 그 아파트 대출금을 누가 갚고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52번째 음성 메시지는 정호 씨였다. 윤서연. 너 미쳤어. 호텔에서 엄마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는 울르라 말도 제대로 못하시잖아.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그의 목소리는 고막이 찢어질 듯 쩌렁쩌렁했다. 평소 가족끼리 내 거가 어디 있냐며 사람 좋게 웃던 남자의 목소리와는 딴판이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89번째, 마지막 메시지 역시 정호 씨였다.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전화 안 받으면 실종 신고할 거야. 나는 음성사서함을 끄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신고. 그래, 할 테면 해보라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복도 센서 등이 또 나간 것을 보았다. 지난달부터 고장 나 있었고 정호 씨에게 관리실에 이야기해서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매번 알았어라고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7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한 층을 오를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환하게 켜진 거실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정호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도어록 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핏발로 가득했다. 이제야 들어오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애는? 내가 물었다. 본가에 있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아, 너 오늘 진짜... 정호 씨.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우리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돈 이야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나는 소파 옆에 놓인 가방에서 짙은 남색 수첩을 꺼냈다. 표지가 달아해지고 모서리가 말려 올라간 너무 많이 들춰본 낡은 책 같은 수첩이었다. 지난 7년 동안 내가 당신네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메운 돈이 3억 2천만 원이야. 나는 수첩을 펼쳐 그 빼곡한 숫자들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중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당신이 갚은 게 있어? 정호 씨는 수첩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서연아, 이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때 당신 어디 있었어? 내가 물었다. 당신 여동생이 나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 당신이 안 된다고 말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당신 어머니가 나보고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막말할 때 당신이 나 대신 한마디라도 거들어준 적 있었냐고. 그는 입을 벙긋거리다 다물었다.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어. 애 낳고 수술 부위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당신 어머니는 나보고 돌잔치 상 차리라고 했지? 내 월급, 연말 보너스,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까지 당신네 식구들이 야금야금 다 뜯어먹었어. 당신 나한테 힘들지 않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정호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그는 표정을 바꾸더니 내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비굴할 정도로 아부하는 말투였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론 내가 잘할게. 엄마한테도 내가 잘 말씀드릴게. 당신이 좀 대인배처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대인배. 나는 잡힌 손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웃었다. 좋아. 그럼 우리 법원에 가서 그놈의 대인배 노릇 한번 해보자. 나는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가슴팍에 던지듯 안겼다.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서고. 나는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내가 받아야 할 돈 다 받아낼 거야. 현금 없으면 이 아파트라도 내놔. 정호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서연아, 너 진짜. 정호 씨, 내가 당신한테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나는 가방을 챙겨 안방으로 향했다. 합의 이혼 기간은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도장 안 찍으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야. 안방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다. 철컥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거실에서 정호 씨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왔다 갔다 서성이는 소리가 마치 우리의 갇힌 짐승 같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호 씨의 전화기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왔다. 정호야, 내 처가 이혼하겠대? 걔가 뭐라니? 걔가 미쳤구나.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나는 금고 앞으로 걸어가 쭈그리고 앉아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띠띠띠, 띠리리.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서류철 하나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내가 모아온 모든 증거였다. 계좌 이체 내역, 통장 입출금 기록, 시어머니와 유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나는 휴대전화를 열어 녹음 파일 폴더를 찾았다. 그녀들이 나를 협박했던 그 수많은 목소리들. 서연아, 그냥 셈치고 빌려다오. 너 우리 집에 시집와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내가 돈 안 내놓으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모든 녹음 파일을 수없이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이 되어 내 뇌리에 박혀 있었다. 나는 주소록에서 번호를 하나 찾았다. 김 변호사님, 석 달 전 나는 몰래 그를 찾아가 이혼과 채무 반환 소송에 대해 상담했었다. 그때 그는 물었었다. 윤 선생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승소 확률도 높고요. 하지만 정말 소송까지 가시겠습니까? 진흙탕 싸움이 될 텐데요. 그때는 망설였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상의한 대로 진행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서로 얼굴 붉히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나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얼굴이요? 그런 건 진작에 없어졌어요. 그 다음 며칠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졌다. 읍소하다가 협박하고 협박하다가 저주를 퍼부었다. 나를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했고 우리 집안 아니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소리쳤다. 나는 그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했다. 정호 씨는 몇 번이나 내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다. 그의 눈물이 내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축축하고 불쾌할 뿐이었다. 정호 씨, 당신이 나한테 제일 정 떨어지게 한 게 뭔지 알아?
어느 날 내가 물었다. 그는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막말할 때 당신이 입 다물고 있었던 거? 당신 여동생이 돈 빌려갈 때 당신이 모른 척한 거? 아니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마음이 어떤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지난 7년 동안 당신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서연아, 행복하니? 서연아, 힘들지 않니? 서연아, 그 돈 주는 거 정말 괜찮니? 내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다. 없어. 단 한 번도. 당신 눈에 나는 그냥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였어. 필요할 때 뽑아 쓰고 다 쓰면 버려두는 기계. 서연아, 아니야. 정호씨, 나가. 나는 현관을 가리켰다. 합의서 기한 3일 남았어. 도장을 찍든 말든 당신이 결정해. 그가 나간 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어두워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당분간 시댁에 가 있기로 했다. 나는 굳이 말리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양육권 문제는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고 지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만이 들려왔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먹다 남은 찬밥 반 공기와 쭈글쭈글해진 사과 2알이 전부였다. 찬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운 뒤 식탁에 앉아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해서 목구멍을 찌르는 것 같았다. 밥을 먹으며 옛날 생각을 했다. 결혼 1년 차, 정호 씨는 퇴근길에 매일 전화를 걸어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었었다. 2년 차, 야근이 잦아졌고 전화는 줄어들었다. 그가 들어올 땐 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3년 차, 아이를 낳았다. 그는 분만실 밖에서 14시간을 기다렸고 아이를 보며 바보처럼 웃으며 울었다. 4년 차, 5년 차, 6년 차, 그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갔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 같았다. 내가 이 결혼을 포기하게 된 건 언제였을까? 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아들 두 돌 생일날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 보니 집이 텅 비어 있었다. 정호 씨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다. 나만 빼놓고. 전화해서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가 말했다. 엄마가 당신 바쁘니까 그냥 쉬게 놔두라고 하셔서.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철저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호 씨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일가에게 대여금 3억 2천만 원 반환을 청구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소장을 접수하던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김 변호사가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윤 선생님.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합니다. 이체 내역, 대화 캡처, 녹취록, 특히 이 문자 메시지들이 결정적이네요. 그는 출력된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가리켰다. 최유진 씨가 돈을 빌려갈 때마다 보낸 감사 문자들입니다. 이건 그들이 돈의 성격을 증여가 아닌데요. 즉 빌린 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나는 그 문자들을 내려다보았다. 언니 고마워. 언니가 최고야.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언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맹세해. 언니 덕분에 살았어.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문장 하나하나가 어찌나 간절하고 진심 어린지 느낌표가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돈은 단 1원도 돌아오지 않았다. 법원에서 최 씨 가족들에게 소 한 장이 날아갈 겁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한 달 뒤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빌딩 앞에서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내 평생 처음 피워보는 담배였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기침이 터져나왔다. 목이 따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속은 시원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윤서연이니? 시어머니였다. 내 전화를 피할까 봐 다른 사람 전화기를 빌린 모양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졌다.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엄마가 예전에 너한테 섭섭하게 했던 거 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소송 취하하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 돈 엄마가 천천히 갚으마. 응. 나는 담배를 비벼 끄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어머니, 7년 전에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무슨 말? 가족끼리 내 거가 어디 있냐고 하셨죠.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이제 법원에서 확실하게 가려보자고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어머니 거고 어디까지가 제 거였는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화 화면이 꺼지면서 내 얼굴이 비쳤다. 34살의 여자. 피부는 푸석하고 눈가엔 잔주름이 잡혀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7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생기였다.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우산을 쓰고 법원 건물로 들어서는데 신발에 흙탕물이 튀었다. 검색대를 통과하며 가방 속 물건들을 바구니에 담았다. 휴대전화, 지갑, 손수건, 그리고 그 파란색 수첩. 법정은 3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 끝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유진이, 그리고 정호 씨.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각기 다른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으며 유진이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다. 정호 씨는 창백한 얼굴로 내 시선을 피했다. 윤서연.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왔다. 유리를 긁는 듯한 쇳소리가 났다.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나는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어머니, 인정머리요? 내가 되물었다. 제가 부모님 유산 털어서 아버님 공장 막아드릴 때 어머니는 차용증 한 장 안 써주셨죠. 그게 인정입니까? 제가 애 낳고 다음 날 퉁퉁 부은 몸으로 어머니 차 타드릴 때 그게 인정이었나요? 유진이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딱 한 번 거절했더니 정호 씨가 3일 동안 저랑 말도 안 섞더군요. 그런 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인정입니까?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진짜 재판 시작합니다. 김 변호사가 다가와 내 팔을 이끌었다. 윤 선생님, 들어가시죠.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한번 훑어보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시댁 측 변호사는 그 돈들이 증여, 즉 며느리가 시댁에 준 용돈이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서연아, 이 1억 5천만 원은 일단 내가 좀 막아줘라. 나중에 정호 통해서 갚으마. 법정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피고석에 앉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판사는 선고 기일을 잡고 패정을 선언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눈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그 돈 우리 진짜 없다. 너 이러면 우리 식구 다 죽어.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런 각도로 그녀를 보는 건 처음이었다. 언제나 턱을 치켜들고 나를 내려다보며 훈계하던 여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피 같은 돈 3억 2천만 원을 앗아간 시어머니가 지금 내 발 아래 엎드려 울고 있었다. 통쾌해야 할까?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저 무덤덤할 뿐이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법대로 진행할 겁니다. 결과는 판사님이 알려주시겠죠.
나는 그녀를 지나쳐 법원 밖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판결문이 나온 날은 화창한 오후였다. 김 변호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었다. 법원은 그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했다. 최 씨 일가는 원금 3억 2천만 원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로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도 성립되었다. 양육권은 내가 가져오고 최정호는 매달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웠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언니, 이제 속이 시원해. 언니가 우리 가족 다 망쳤어. 유진이었다. 나는 그 문자를 보며 피식 웃었다. 다 망쳤다고? 지난 7년 동안 나를 망가뜨린 건 누구였는데. 나는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최 씨 집안에는 갚을 현금이 없었다. 시아버지의 인쇄소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고 장부상 적자가 5억이 넘었다. 그들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은 마포구의 그 아파트뿐이었다. 내가 7년을 살았고 내 월급으로 7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온 그 집. 법원은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그날 오후 나는 아파트 화단에 서서 검은색 조끼를 입은 법원 집행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30분쯤 뒤 그들이 밖으로 나왔다. 손에는 빨간색 스티커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압류 딱지였다. 윤 선생님. 집행관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부동산 압류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에 경매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혹시 안에 개인 물품 남은 게 있으면 경매 전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7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커튼이 굳게 닫혀 있어 안은 보이지 않았다. 저 집에서 나는 결혼했고,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고,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저 집에서 내 부모님의 유산과 내 청춘이 시어머니와 유진이의 욕망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저 현관문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가 붙어 있을 것이다. 마치 피 흘리는 상처처럼. 휴대전화가 울렸다. 유진이의 다른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그녀였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나는 전화를 받았다. 언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숨이 넘어가도록 울고 있었다. 집에 빨간 딱지 붙었어.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아? 언니가 내 인생 망쳤어. 나는 7층 창문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유진아, 내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떠받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제 내가 손을 놨을 뿐이지. 전화를 끊고 뒤돌아섰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아파트 입구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든 채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그녀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몸을 돌려 저녁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온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퇴근하고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고 옷은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마치 물에 빠진 개 같았다. 정호 씨였다. 나를 보자마자 그가 비틀거하며 일어났다. 서연아. 나는 우산을 쓴 채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눈은 퀭하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눈시울이 붉었는데 빗물 때문인지 울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가 빗물 웅덩이에 무릎을 꿇었다. 흙탕물이 튀었다. 내가 너 고생시킨 거 다 알아. 나 너 사랑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빗물이 그의 얼굴을 때리고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한때 내 남편이었다. 프러포즈할 때 반지를 강물에 빠뜨릴까 봐 손을 벌벌 떨던 남자. 아이 낳을 때 분만실 밖에서 엉엉 울던 남자. 하지만 그는 동시에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할 때 침묵하던 남자였고, 시누이가 내 돈을 뜯어갈 때 내가 좀 참아라 하던 남자였으며, 7년 동안 단 한 번도 힘들지 않냐고 묻지 않은 남자였다. 정호 씨. 나는 쪼그리고 앉아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이거 받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서연아. 이게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나는 우산 손잡이를 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차가운 비가 머리카락과 얼굴, 온몸을 적셨다. 뼛속까지 시렸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걸어갔을 때 나는 가로등 아래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턱 밑으로 떨어졌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른다. 정신을 차려보니 빗줄기가 가늘어져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새로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이혼 신고가 처리되던 날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아들었다. 경매 배당금과 위자료를 합쳐 총 4억 1천만 원이 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나는 법원 앞 은행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멍하니 서 있었다. 4억 1천만 원. 내가 되찾은 내 몫이었다. 나는 명품관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비싼 레스토랑에도 가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내일 아침 출발. 나는 이 지긋지긋한 서울을, 나를 7년 동안 질식시켰던 이 도시를 떠나기로 했다. 바다가 보고 싶었다. 서울을 떠나던 날 아침, 하늘은 갓반 이불처럼 파랬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들과의 영상 통화였다. 엄마. 화면 속에 아들의 얼굴이 가득 찼다. 송곳니가 빠진 자리가 귀여웠다. 엄마 어디가? 엄마 제주도 가서 며칠만 쉬다 올게. 내가 웃으며 말했다. 금방 가서 우리 아들 데려올게. 알았지? 응. 엄마 선물 사와야 해. 그래, 제일 큰 걸로 사갈게.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햇살이 로비 바닥에 눈부시게 부서졌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기사님께 잠시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7년 동안 살았던 그 아파트 앞이었다. 동 입구에 파란색 이사 트럭이 서 있었고 인부들이 짐을 싣고 있었다. 낡은 소파, 문짝 떨어진 장롱, 잡동사니가 담긴 박스들이 짐칸에 아무렇게나 던져졌다. 트럭 옆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검은색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인부들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회색 점퍼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여자가 이제는 태풍에 꺾인 나무처럼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차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 우리는 차창을 사이에 두고 몇 초간 서로를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기사님, 가시죠. 택시가 출발했다. 백미러 속에서 아파트 단지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회색 빌딩 숲 사이로 사라졌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작아졌다. 한강이 은색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저 빼곡한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 개미떼 같은 자동차들, 내가 숨쉬고 살았던 거리들이 모두 풍경이 되어 멀어졌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언니, 이제 만족해? 우리 집 다 박살났어. 유진이었다. 나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바다 같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넘겨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그리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7년 전 결혼식 날, 내 손을 잡고 우린 가족이다. 내거 없다라고 말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다. 그래요, 가족끼리. 이제야 셈이 다 끝났네요. 제주도의 숙소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하얀색 2층 민박집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는 분이었다. 짐을 방에 넣어주며 물었다. 혼자 왔어? 네, 혼자요. 아주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저녁 뭐 먹을래? 여기 해물 뚝배기 잘하는데? 아무거나 주세요. 다 좋아요. 아주머니가 나가고 나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다. 비릿하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훅 끼쳐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수평선이 붉게 타오르더니 이내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혀 철썩 소리를 냈다. 가사 없는 노래 같았다. 나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찼다. 하지만 신선했다.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어둠이 내려앉자 하늘에 별이 하나둘 켜졌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윤 선생님, 경매 배당금 정산 완료됐습니다. 내일 입금될 겁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최정호 씨 쪽에서 사람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집 비워주는 날짜를 조금만 더 주면 안 되겠느냐고. 변호사님, 내가 말을 잘랐다. 법대로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저한테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멀찌감치 치워두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보다 별이 훨씬 많았다. 은하수가 희미하게 보였다. 어릴 적 아빠와 시골 평상에 누워 별을 보던 기억이 났다. 서연아, 저기 뿌연 게 은하수야. 저 안에 별이 모래알처럼 많단다. 아빠, 우리 은하수에 놀러 갈 수 있어? 그럼 나중에 우리 서연이 크면 어디든 갈 수 있지? 나는 다 컸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없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별이 흐릿해졌다. 닦지 않았다. 그냥 의자에 앉아 눈물이 뺨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리게 놔두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눈물을 식혀주었다. 엄마의 손길처럼 서늘하고 부드러웠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에 잠이 깼다. 커튼을 젖히자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수면 위로 윤슬이 반짝거렸다.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상으로 미역국을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에 갓 담근 김치, 고슬고슬한 쌀밥이었다. 어제 바다에서 건진 미역이야. 한번 먹어봐.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따뜻하고 짭짤했다. 미역은 부드럽게 목을 넘어갔다. 생일날마다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생각이 났다. 한국 사람은 태어난 날 미역국을 먹는다. 낳아주신 엄마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정말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미역국이었다. 시어머니가 끓여준 맹탕 같은 미역국과는 비교도 안 됐다.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은 처음이에요. 아침을 먹고 해변 산책로를 걸었다. 모래사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까르르 웃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앞니가 빠진 꼬마 여자아이가 나를 보고 웃었다. 나도 마주 웃어주었다. 갯바위에 걸터앉아 신발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물이 차가워서 온몸이 짜릿했다. 하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발가락 사이로 간질거리는 모래의 감촉이 좋았다. 나는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김 변호사에게 문자가 왔다. 윤 선생님, 모든 정산 끝났습니다. 아드님 데려오는 절차도 마무리해뒀습니다. 언제 올라오십니까?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텅 빈 것 같기도 했다. 답장을 보냈다. 내일 갑니다. 아들을 데리러 간 날
아이는 정호 씨의 차에서 튀어나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아이가 내 목을 끌어안고 품에 얼굴을 비볐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우리 아들 정말 보고 싶었어.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를 맡으며 꽉 끌어안았다. 정호 씨가 차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전보다 더 말랐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예전에 그 뻔뻔하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아.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미안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냐마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7년 동안 내가 너한테 죄지었어. 나는 아들을 안은 채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정호 씨, 당신 미워하지 않아. 그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냥 지쳤어. 누굴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 난 그냥 우리 아들 잘 키우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나는 몸을 돌려 택시 쪽으로 걸어갔다. 서연아. 그가 내 뒤에서 불렀다. 나는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양육비는 안 밀리고 보낼게. 그리고 고마웠어. 그날 우산 씌워줘서. 대답하지 않았다. 택시에 올라타자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 속에서 그가 점점 작아지더니 수많은 자동차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아들이 내 품에 기대며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같이 안 가?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랑 아빠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아빠는 널 사랑해. 자주 보러 올 거야. 그럼 엄마는? 엄마는 아빠 사랑해? 나는 잠시 멈칫했다. 사랑. 한때는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지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닳고 닳아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엄마는?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엄마는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해. 아이가 까르르 웃었다. 나도 엄마가 제일 좋아. 아이의 웃음소리가 내 마음속 가장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서울로 돌아와 부모님이 남겨주신 오래된 아파트에 짐을 풀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였지만 집 안 곳곳에는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엄마가 뜬 식탁보, 아빠의 손때 묻은 책장, 베란다에 웃자란 난로의 화분. 아들은 신기한 듯 방을 뛰어다녔다. 엄마, 이건 뭐야? 아이가 책장에 놓인 액자를 가리켰다.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촌스러운 웨딩드레스와 양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야.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려 사진을 보여주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왜 하늘나라에 있어? 별이 되셨거든. 밤마다 창밖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다 들으셔. 아이는 알듯 말듯 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갔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밝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잿빛 하늘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다. 아빠, 엄마.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두 분이 남겨주신 거 제가 다 찾아왔어요. 앞으로 저 잘 살게요. 창틈으로 밤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마치 대답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이직을 했다. 전보다 연봉도 높고 야근도 적은 곳이었다. 칼같이 퇴근해서 아이를 데려오고 밥을 해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그림책을 읽어주며 잠을 재웠다. 주말에는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봤다. 아이는 쑥쑥 자랐다. 옹알이하던 아기가 어느새 혼자 신발끈을 묶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정호 씨는 약속대로 매달 양육비를 보냈고 가끔 주말에 아이를 데려가 놀아주었다. 우리는 아이를 인계할 때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내 밥은 뭐 먹였어? 기침하니까 약 챙겨 먹여. 알았어. 그게 전부였다. 시어머니와 유진이 소식은 김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 경기도 외곽의 반지하 방으로 이사 갔다고 했다. 시아버지 공장은 완전히 망했고 시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집 밖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하루 종일 서 있고
유진이는 빚을 갚으려 밤마다 대리운전을 뛴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윤 선생님.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고소해야 할까? 그들이 그렇게 된 건 자업자 득이었다. 하지만 통쾌함보다는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긴 악몽이 끝났지만 깨어난 뒤에 멍한 기분 같은 것. 내 35번째 생일날 아들이 직접 그린 카드를 내밀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생일 축하해.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큰 사람은 뾰족한 고깔모자를 쓰고 있었고 작은 사람은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었다. 이거 나랑 엄마야. 아이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영원히 같이 살 거야. 나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다. 그래, 엄마도 사랑해. 영원히. 그날 밤 냉장고에서 사이다 한 캔을 꺼냈다. 비싼 와인도 샴페인도 아니었다. 그냥 편의점에서 산 사이다였다.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캔을 땄다. 치익 하는 소리가 경쾌했다. 한 모금 들이켰다. 달콤하고 톡 쏘는 탄산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날이 좋은지 별이 몇 개 보였다. 35. 결혼 7년, 이혼 1년. 가족끼리 내거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던 바보 같은 여자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단단한 엄마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은 아주 긴 악몽 같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어났다. 베란다로 불어오는 초가을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사이다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입꼬리를 올렸다. 35. 이제 겨우 시작이다.